지금 뭐 보시다시피 디자인 산업에 대한 현황 자료인데요. 그 디자인진흥원에서 2009년도에 2,500개의 디자인 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2008년도에 보면은, 그러니까 2008년 기준으로 디자인 산업 규모는 5조 2천억 원 수준이며, 최근에 그 당시에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기업의 디자인 투자가 위축되어서 사실은 06년도에 6조 8천억 원 대비 23.85%가 축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그 디자이너 관련 취업 시장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쳐가지고 디자인 산업 전체 디자인 고용 규모가 08년도 기준에 5만 4천 명이었었는데 이 기준은 사실은 2001년도의 수준으로 되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2006년도에 서울시장에 취임을 하면서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취임 후에 어떤 모색하는 단계, 서울시 정책에 관련된 모색하는 단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사실은 본격적으로 디자인 서울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 거의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사실 오세훈 시장이 주력했었던 거는 디자인 서울 정책이라기보다는 창의시정 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된 공무원 조직 개혁과 개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서울시청 근처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데모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공무원 중심의 그 시정 문화를 시민 중심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 시기에 사실은 디자인과 관련돼서 디자인 서울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주목해 볼 수 있었던 그 정책 제안 중에 하나는 한강 르네상스에 대한 구상안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한강 르네상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그 결과로 보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게 오세훈 시장의 예전에 환경운동의 경험들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생태적인 기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토건이라든지 그런 산업 위주라기보다는 생태적인 방향으로 한강 주변을 공원화하는 계획들을 수립하게 되죠. 근데 이 한강 르네상스는 이후에 디자인 서울 정책 추진과 더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변모하게 됩니다. 뭐 아래 나와 있는 건 오세훈 시장이 취임 직후 그 공무원 조직 개편하면서 신동아 인터뷰했었던 내용입니다. 2단계 2007년 4월부터 이제 디자인 서울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 총괄본부라는 거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디자인 총괄본부를 수립하면서 그러니까 도시의 디자인을 통한 도시 디자인의 향상을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내놓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도시는 런던이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런던의 기반이 되는 산업은 금융하고 관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융관광 중심, 그러니까 제조산업이 쇠퇴하는 과정 속에서 서울의 산업구조 내에서 제조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서 오세훈 시장이 자주 쓰는 그 표현을 빌리자면은 먹거리, 새로운 서울 시민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디자인 산업을 육성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한 기본적으로 이제 관광 수입의 확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상황들은 그러니까 2007년 4월에 디자인 총괄본부가 만들어지고 권영걸 서울대 교수가 부시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2007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진행됐었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디자인 총괄본부의 핵심적인 사업은 도시경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경관, 그러니까 거리 환경이라든지 거리 환경과 관련된 공공 디자인이라든지 간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 중점을 주는 사업들이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2007년 10월에 익시드의 피터 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했었던 세계 디자인 수도 사업에 서울이 선정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베이스가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밀턴 프리더만이라든지 소위 이제 우리가 신주주의 경제학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주장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그러니까 도시를 기반으로 한 국제 경제가 분업화되는 과정들을 겪게 되고 거기에 있어서 금융이라든지 IT라든지 문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들이 세계 주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1980년대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효과로서 이러한 방식으로 도시가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예측이었었다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론적인 기반이 되어줬었던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리차드 플로리다라는 지리학자, 미국의 지리학자가 제시했었던 창조도시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론적인 기반은 예측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리차드 플로리다의 이론은 그런 결과로서 어떤 도시들이 새롭게 부상하게 됐는지 1990년대 이후 특히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들을 근간으로 삼아서 실제로 필드 리서치한 결과들을 담고 있는 어떤 이론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 서울 정책의 이론적인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인용되게 되죠.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상황이 지속되기에는 어려운, 그러니까 디자인 서울 정책이 지속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2008년도 하반기에 미국 금융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게 되죠. 이거는 2007년도에 만들어졌었던 디자인 총괄본부의 조직 체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는 크게 세 가지 정책 사업이 있었습니다. 소프트 서울, 도시경관, 디자인 도시 서울 인프라 구축, 이렇게 세 가지로 해가지고 디자인 총괄본부가 구성되게 되죠. 그리고 이 조직이 이후에 2000년대 하반기에 디자인 서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조직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주로 공공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도시경관 사업에 주목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2009년 5월부터는 디자인 산업 지원 정책을 모색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디자인 총괄본부장이 서울대 권영걸 교수님에서 카이스트의 정경원 교수님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전공하고 있는 내용들이 공간 디자인에서 산업 디자인 경영 정책 이런 쪽으로 변환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서울 정책은 이 이후에는 공공 디자인, 도시경관 사업을 한쪽 축으로 하면서 산업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정책을 새롭게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약간 좀 아이러니컬한데,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디자인 서울 정책을 내세웠을 때는 제조산업의 쇠퇴와 맞물려가지고 새로운 어떤 서비스 산업,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 중심의 서울로 도시 인프라를 재편하겠다라는 의도로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제조산업의 쇠퇴한 서울의 경제 상황과는 모순되게 오히려 제조산업에 기반한 산업 디자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또 한쪽 축으로 봐야 될 거는 MB 정권 이후에 지식경제부 산하 디자인 진흥을 진행했었던 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지원, 진흥 관련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할이 지경부 산하 디자인진흥원에서 서울시로 옮겨오는 과정들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아주 굉장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2009년도 5월 달에 아주 대대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까지 1,1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디자인 산업 지원 정책으로 쓰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공공 디자인 관련된 발표를 했을 때 중앙 언론이라든지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많이 보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막상 디자인 산업 지원 정책에 관련된 발표를 2009년도에 하게 되는데, 이거에 관련된 자료들은 중앙일간지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일간지에 관심이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도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3단계의 디자인 지원 정책 모색기는 2010년도 지방선거와 더불어서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에 넘어가면은 디자인 관련 예산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고, 디자인 총괄본부도 문화관광 디자인본부에 합병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문화관광 디자인본부가 있고 그쪽에 한쪽 부서로서 디자인 관련 부서가 있는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문화관광 디자인본부로 변화되면서 서울시에서 내세웠었던 정책 비전, 목표, 행정 전략입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주착했었던 컬처노믹스, 디자이노믹스 이런 정책 전략들 같은 것들은 고스란히 유지가 되게 되죠.
그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지방선거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디자인 서울 정책은 빠른 속도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도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러니까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그 지방선거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지방선거의 구도 자체가 디자인과 복지라는 아주 기묘한 대결 구도로 형성이 되고, 그 선거 결과가 오세훈 시장이 재선되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실제로 시의회에 장악에 실패함으로써, 그리고 구청장 선거에서도 비한나라당 진영이 대거 선거에 당선됨으로써 사실은 디자인 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자인 관련 예산이 절반 이상 축소되게 되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상황들 같은 것들을 가장 고스란히 반영을 한 거는 선거 이후 2010년도 6월 7일 날 발표된 조선일보의 차학봉 기자라고 부동산 전문 기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서울시 디자인 정책의 착각이라는 기사를, 컬럼을 싣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서울시 디자인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내용을 담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랜드마크 정책 같은 경우에 어차피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과 유사하게 경쟁하고 있는 도시들도 서울시가 데리고 온 건축가들과 유사한 세계 유명 건축가들을 데려오고 옴으로써 그런 경쟁하고 있는 도시들과 도시경관이 유사해짐으로써 사실상 큰 효과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 그리고 사실상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데 디자인 서울 정책이 관광 객들을 늘리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울시 중심의 사업이 발주가 되다 보니까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예산상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의심스럽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싣게 되죠. 이전까지 서울시 디자인 정책과 관련된 진보 개혁 진영 신문사들의 비판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부분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래 이 정책을 추진했을 때에 기반이 됐었던 도시 문제에 대한 인식의 핵심을 짚어내지는 못했었는데,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나는 도시, 근대 이후에 서울의 도시 구조가 디자인 서울 정책에 의해 가지고 파괴되고 있다, 이런 식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가장 핵심을 찌른 비판이 이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알게 모르게 서울시 디자인 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일보라고 하는 신문이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신문사이기 때문에, 여론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신문사이기 때문에. 다음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사업비가 2007년도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2007년도 디자인 총괄본부가 만들어졌을 때 179억이던 것이 2008년도에 574억, 2009년도에 876억, 2010년도에 1,400억, 그리고 2011년도에 401억으로 줄게 되죠. 위에 있는 거는 예산 계획서상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찾아볼 수 있는 예산 계획서상의 비용, 예산이고, 실제 사용된 금액은 이보다 10%에서 20%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9년도에 870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920억을 사용했고, 2010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예산 결산 자료를 찾지 못해가지고 비워놨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변화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업들의 비중입니다. 위에 굵은 표시로 된 것들이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2단계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주로 도시경관 사업들이 한 60% 이상 예산에서 60%에서 70% 이상 차지하다가 2010년도 디자인 지원 정책 모색 단계에 도달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도시경관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디자인 역량 강화 추진과 관련된 사업들의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가면은 사실상 도시경관 개선 사업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디자인 역량 강화, 산업적인 지원 정책들 같은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2008년도의 세부 예산들 내역이고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그리고 총 사업들의 내용들입니다. 인쇄된 자료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2010년도, 11년도의 세부 사업들 목차들, 그리고 08년도부터 11년도까지 대표 사업별 총액을 보면은 2007년도는 그 예산 계획서가 짜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사용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를 사용했는지, 사업 부분별로 얼마가 사용됐는지 확인해 볼 수가 없어가지고 2007년도는 제외했습니다.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이 1180억, DDP 운영 준비. DDP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서울 디자인 재단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비가 320억 그리고 디자인 올림픽 관련 3번에 걸친 디자인 올림픽 그리고 이후에 올림픽 이름을 사용하지 못해서 디자인 하나마당이라는 이벤트를 벌렸던 데 사용했었던 예산이 166억 뭐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여기는 그 디자인 도시경관 사업과 관련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들이 어느 곳에 설치됐었는지에 대한 위치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고요. 이거는 야간경관 한 160억 정도 사용했었던 야간경관 조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벌어졌었던 서울의 특정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과 관련돼 가지고 벌어졌었던 공간들이고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자치구가 주도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에서는 첨부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할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유산이라고 표현했는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어떻게 보면 서울 디자인 수도 사업과 더불어서 디자인 서울 정책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그 디자인 서울 정책의 핵심에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사업 예산도 굉장히 많이 사용됐었던 한 5천억에 가까운 예산이 사용됐었던 사업입니다. 실제 5천억이 다 사용된 건 아니지만요. 이거를 건립할 당시의 비전은 서울 디자인의 메카, 세계 디자인의 메카로서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래서 세계 디자인의 사람, 자본, 정보가 모이는 데 그리고 목표는 디자인의 트렌드 세터로서의 위치, 디자인의 런칭 패드로서의 역할, 디자인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경험의 장, 이런 식의 목표들이 설정이 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 2008년도에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발표되면서 30년에서 40년 사이에 30조 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사업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서 그러니까 실시 설계와 시공 이거는 그 디자인 총괄본부가 아니라 도시기반 시설본부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고 DDP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디자인 총괄본부 그리고 이후에는 서울 디자인 재단이 이 부분의 사업 분야들을 맡게 됩니다. 실시 및 설계 시공과 관련된 예산의 변화입니다. 총 4,200억이 사용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여태까지는 한 거의 절반 정도가 사용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흥미롭게 보는 부분들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운영 준비와 관련된 예산의 사용과 실제 준비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DDP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2011년도까지 329억이 사용되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DDP의 운영 준비와 실제 개관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을 맡게 될 서울 디자인 재단에 사용됐었던 예산이 2010년도, 2011년도에 135억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서울 디자인 재단이 서울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어떤 동대문 축, 그러니까 산업 지원과 문화 경험의 자원으로서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축을 만들기 위해서 2010년도에 그 당시에 동대문 이대 부속병원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죠. 그때 들어간 돈이 1,1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동대문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6천억이 넘게 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동대문 디자인 사업 운영 준비와 관련된 사업 내역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2010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2013년도 개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권 분석이라든지 편의시설 운영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웃소싱을 준다든지. 왜냐면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만들어졌을 때 서울시라든지 시의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게 재정적인 자립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만들어줬는데 그거를 자립된 형태로 운영하게 되지 않으면 시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정적인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들을 물색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게 되죠. 그에 관련된 어떤 컨설팅 용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결과도 사실은 굉장히 좀 웃깁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 실시 설계 및 구축 관리에 대한 예산, 그리고 실제 전시 콘텐츠 실시 설계 및 제작 설치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한 140억 정도의 예산이 2010년도 하반기에 집중되게 되죠. 근데 엊그제
이 자료들을 함께 리서치한 학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11월 23일 날 서울시 디자인재단과 문화관광 디자인본부가 새로 바뀐 박원순 시장에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업무 보고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진행됐었던 정보 시스템 사업하고 전시 콘텐츠 실시 설계 사업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용역 발주를 냈었는데 그 사업들을 취소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취소하게 되는 상황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박원순 새로운 시장, 오세훈 시장과는 다른 정책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새로운 시장이 취임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업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초기가 아니라 2010년도에 발표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디자인 플라자의 어떤 내용들, 개관 프로그램과 전시 내용을 어떤 것들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의 어떤 컨셉들 같은 것들을 제가 2011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그 시의회 업무보고 내용에서 뽑아낸 것인데요. 어떻게 보다 나은 도시생활을 디자인할 것인가 주제가 이거고요. 개관 프로그램이 서울디자인 IT 페어, 보다 나은 도시생활 국제 컨퍼런스, 국제 디자이너 초대전, 미디어 파사드, 퍼레이드, 시민 스토리, DDP, 동대문 시장 엑스포, 해외 유수 전시 유치전 이런 내용들을 담겠다라고 보고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서울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진행됐었던 서울 올림픽과 서울 디자인 한마당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고스란히 그 콘텐츠가 옮겨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향후 운영의 불확실성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컨설팅 용역을 줬었던 내용들 같은 것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집계 유도 방안에 동대문 상인 협회와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든지,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에서 보고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주변 상권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재정적으로 독립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30년간 경제적 파급 효과 30조 원을 걷어들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DDP의 위상하고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눈치를 챈 언론이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가 서울시장 선거 바로 직전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련 기사를 싣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 이해 당사자, 서울시의 공무원들이라든지 실제로 서울시 의회의 분들을 인터뷰를 하는 내용들을 실게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 민주당 의원은 콘텐츠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아마도 계획이 전면 수정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하게 되고, 관련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됐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전에 초기에 발표했었던 산업정책연구원에서 발표했었던 경제적인 파급 효과하고는 다른 내용들을 발표하게 되죠. 절반 이상 중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제가 이제 이 PPT 자료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발견하게 된 그 업무 보고의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그 DTP에 들어갈 콘텐츠의 내용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 디자인 중심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다 서울과 한국적인 특색을 나타내고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창조적인 공간 조성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업무 보고를 했고, 그 창조적인 문화 형성에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한류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 같은 것들을 다 취소를 하고 예산 축소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공청회라든지 이 DDP와 관련된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가지고 새롭게 콘텐츠를 담을 내용들을 구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업무 보고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 기존의 서울시 디자인 서울 정책의 문제점을 문화관광 디자인 본부에서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주도의 사업을 너무 많이 펼쳤다. 두 번째, 서울시 예산 중심의 사업을 펼쳤다. 세 번째, 개별 시설물 중심의 선적인 사업을 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문제점을 자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그러면 그 문제점들의 대안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후에 디자인 사업을 디자인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역시 크게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 생활 밀착형 디자인 사업을 벌이겠다. 두 번째, 자치구 중심.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간 자본 중심으로 디자인 정책을 펼치겠다. 그리고 개별시설물 중심이 아니라 통합적인 면단위 사업을 펼치겠다라고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정치적인 성향과 맞물려 가지고 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그린 디자인을 통한 녹색 나눔 디자인 정책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다라고 업무 보고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략하게 살펴본 5년간 디자인 서울 정책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